본 과목이 저희가 그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그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과목으로 개설되는 과목이고요. 실제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분량을 저희는 이틀 동안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의하는 저도 힘들고, 사실 지금 그 강의를 수강하는 여러분들도 그 받아들이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도 또 흔치 않아요.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하나의 언어를 그 집중적으로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그렇게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강의를 또 열심히, 오늘도 어제와 같이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의 목적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릴로그 HDL을 처음 접했거나 아니면 한 번도 접하지 않은 학생이나 아니면 한 번 배웠지만 정확하게 베릴로그 HDL에 대한 컨셉이 없으신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고급 버전에 대한 그런 강의는 또 아이덱 강좌에서 또 많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강좌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저의 이번 강의의 목표랑 수강 학생들을 타겟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학생, 그리고 베릴로그 HDL에 대해서 한 번은 배웠지만 자신이 없는 학생들을 목표로 해서 수강 학생들을 타겟으로 지정을 하고 진행되는 강의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동일한 강의 스타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어제와 유사하게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반부에 수행을 하고 실습에 해당되는 것을 후반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채팅방에 네네, 네, 잘 보이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강의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네, 2일차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베릴로그 HDL이라는 기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은 책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준 튜토리얼 또는 강의 PPT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베릴로그 HDL을 학습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베릴로그 엔지니어, RTL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러한 분야로 커리어 패스를 쌓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학생들은 반드시 본 교재를 구매하셔서 같이 병행하여서 학습을 하면은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는 강의 타임 스케줄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에는 베릴로그 HDL 인트로덕션이랑 렉시컬 베이직, 그 다음에 모듈과 포트에 대한 개념, 게이트 레벨 모델링까지를 진행을 하였고요. 간단하게 모델심에 대한 인트로덕션과 랩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2일차이고요. 2일차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 그 다음에 비헤비어럴 레벨 모델링, 그리고 베릴로그 HDL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스풀한 테크닉에 대해서 이론 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습 시간에는 쿼터스라는 FPGA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나머지 모델심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간단하게 어제 진행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빠르게 리뷰를 하고 저희가 오늘 강의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반부에 강조했던 거는 HDL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강조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HDL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다. 그래서 우리가 베릴로그 HDL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컴퓨테이션을 빠르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용이하도록 우리가 HDL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제너럴한 퍼포스 프로그래밍 랭귀지 대비 베릴로그 HDL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히 타이밍과 컨커런스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HDL을 쓰는 것이 매우 유리한 거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HDL에는 크게 베릴로그, VHDL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베릴로그가
그 미주 그리고 아시아 계열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릴로그 HDL을 기본으로 해서 HDL을 학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가지 그 디자인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그 베릴로그 HDL을 사용하는 그 레인지는 게이트 레벨에서부터 뭐 시스템 레벨까지를 우리가 베릴로그 HDL을 사용하는 영역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칩을 제작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아날로그 서킷 디자인에 해당하는 풀 커스텀 디자인과 그 다음에 그 에이직 공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 베릴로그 HDL을 써가지고 셀 기반의 디자인을 하는 세미 커스텀 디자인, 그 다음에 FPGA를 활용하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로직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 크게 3가지 메소돌로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2번째 방법과 3번째 방법이 유사한 형태의 그 디자인 플로우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셀 베이스드 디자인, 셀이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셀 베이스드 디자인이라고 하고, 셀 베이스드 디자인을 할 때 크게 2가지 스텝으로 디자인을 한다. 그래서 로지컬 신테시스, HDL을 넣어서 넷리스트, 즉 게이트 레벨로 변환을 한 그런 넷리스트를 로 변환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플레이스 앤 라우트, 피지컬리 플레이스, 배치와 배선을 하는 과정으로 칩을 제작을 한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2번째, 3번째 방법 셀 베이스드 디자인은 로지컬 신테시스 과정과 플레이스 앤 라우트라는 과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신테시스 과정과 플레이스 앤 라우트 과정이었고요. 베릴로그 HDL의 히스토리를 설명드렸고, 베릴로그 HDL의 실제 스탠다드의 그 IEEE 스탠다드에 그 퍼블리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퍼블리시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베릴로그 HDL은 근본적으로 그 칩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칩을 제작하는 와중에 해당되는 디자인이 제대로 그 디자인이 되었는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용도로 HDL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 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HDL에서 넷리스트로 바꾸는, 게이트 레벨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에서 신테시스를 하는 용도로 HDL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2가지 목적으로 시뮬레이션과 신테시스를 위해서 HDL을 사용하는데, 크게 정말 그 근본적인 목적으로 보면은 결국 칩 만들려고 HDL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방식 대비 왜 HDL을 사용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현재 그 무어스 로에 의해서 반도체 칩 하나에 내재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와 게이트의 개수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이라는 EDA 툴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EDA 툴과 소통하기 위한 그 재료로서 우리가 HDL이라는 것을 입력으로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첫 번째 챕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강조했던 거는 HDL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즉 HDL을 코딩하시면서도 항상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드웨어를 모사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드웨어 HDL 코딩을 하시라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거는 모듈과 인스탄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듈이라는 건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에 의하면 모듈이라는 것은 빵 틀이고 인스탄스라는 것은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듈이라는 것은 실제 베릴로그에서 빌딩 블락으로 기본적인 그 빌딩 블락으로서 존재하고, 어떻게 이러한 해당되는 블락이 동작을 하는지를 기술을 하는 그러한 파트를 모듈이라고 하였고, 이 모듈을 통해서 찍어낸 그 오브젝트, 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스탄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듈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기술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통해서 찍어낸 대상이 인스탄스이기 때문에 인스탄스는 유니크한 오브젝트로 존재하고 유니크한 이름과 베리어블, 파라미터, 인풋, 아웃풋 등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제 강의도 들으시고 간단하게 복습을 하셨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작성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됐을 것이고요. 모듈, 엔드 모듈 쓰고, 모듈 이름을 쓰고, 포트 리스트를 쓰고, 세미콜론 이렇게 한다라는 것과 추가적으로 여기에 포트가 인풋인지 아웃풋인지 등을 기술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듈 내에서 이렇게 인스탄스를 하는 경우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HDL 처음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모듈이랑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립을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쌓아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베릴로그 HDL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있고 이게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절대 모듈 데피니션이 아니다. 모듈 인스탄시에이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드리고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실수는 모듈 데피니션 안에 모듈 데피니션을 다시 하는 그러한 것은 절대 그 실수는 하시면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거는 디자인 블락과 스티뮬러스 블락을 구분하는 것을 강조했고, 디자인 블락은 우리가 설계하는 하드웨어 그 자체를 디자인 블락이라고 하고, 스티뮬러스 블락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디자인 블락의 그 가상의 입력을 주어서 출력을 확인하는, 그래서 하드웨어로 매핑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스티뮬러스 블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은 디자인 블락인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칩으로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대상 또한 디자인 블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블락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티뮬러스 블락에서 입력을 주고 그 입력에 따른 출력에 대한 변화를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블락을 스티뮬러스 블락이라고 한다. 그리고 디자인 블락과 스티뮬러스 블락 둘 다 베릴로그 HDL이라는 언어로 기술을 한다. 라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뭐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대충 보시면은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고, 여기가 그 리플 캐리 카운터 인스탄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클락이라는 놈을 이니셜하고 always 구문으로 이렇게 클락을 만드는 부분, 여기는 리셋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Q라는 값을 모니터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은 뭐 지금은 이 디테일한 용법은 잘 모르겠지만 디테일한 이제 사용 방법은 오늘 배울 거고, 이런 부분이 각각에 대한 신호에 대해서 입력을 주는 것이구나 정도는 이제 컨셉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듈, 여기 앞에서까지는 이제 모듈이랑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과 디자인 블락과 스티뮬러스에 대한 블락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이후에 이제 렉시칼 베이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했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그 베릴로그에서는 01XG에 해당되는 4개의 밸류를 쓴다라는 것이랑 숫자를 표현할 때, 여기 퀴즈라고 있죠. 숫자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한다. 즉, 그 비트 단위의 사이즈를 먼저 그 아라빅 넘버로 쓰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쓰고, 어떠한 포맷으로, 기준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쓰고, 해당되는 숫자를 베이스 포맷에 맞게 기술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넘버를 표현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했던 것 중에 강조했던 부분이 그 데이터형 타입, 베릴로그 HDL에서 합성 가능한, 즉 하드웨어로 구현 가능한 데이터형 타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와이어형 데이터형 타입이랑 그다음에 레그형 데이터 타입이다. 와이어형 데이터형 타입의 특징은 이 엔드 게이트의 출력과 같이 그 다른 신호에 의해서 continuously driving 되면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는 신호는 우리가 와이어형으로 선언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특정한 값을 유지해줘야 되는 성질이 있는 그러한 그 데이터형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신호는 레그형으로 선언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와이어형과 레그형 두 개의 데이터형 타입을 쓰는데 실제 하시다 보면 벨로그 코딩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일종의 규칙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뭐 모듈을 선언할 때 인풋 포트는 와이어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규칙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웃풋 포트에 연결되는 신호에 대해서는 와이어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규칙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배워볼 뭐 데이터 플로우 레벨, 비헤비어럴 레벨 모델링을 이야기할 때 뭐 특정한 그 뭐 부분에서는 와이어형을 써야 된다, 뭐 레그형을 써야 된다라는 규칙이 생기는데 실제 그런 규칙만을 이해하셔가지고 베릴로그 HDL 코딩을 하셔도 좋겠지만 실제 그 근본에 깔려있는 와이어형과 레그형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시고 그러한 규칙들까지 이해하시면은 보다 그 깊이 있게 베릴로그 HDL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형 타입이 두 개니까 그 베릴로그 HDL을 잘 못 배운 사람들은 뭔가 한번 했다가 코딩했다가 에러가 뜨면 레그형으로 바꾸고 레그형으로 했다가 에러가 뜨면 와이어형으로 바꾸고 이렇게 트라이 앤 에러로 데이터형 타입을 이해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이러한 그 근본적인로 깔려있는 베이스적으로 깔려있는 그러한 데이터형 타입의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데이터형 타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데이터형 타입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형 타입은 뭐라고 했죠? 하드웨어로 매핑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티뮬러스 블락을 쓰거나 아니면 하드웨어로 반도체 칩으로 구현하지 않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형 타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벡터형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 오고 꺽쇠가 오고 레프트 레인지, 콜론, 라이트 레인지 이렇게 꺽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라이트 레인지에는 0이라고 쓰고 레프트 레인지에는 레프트 레인지에는 그 n-1 그래서 전체 길이 빼기 1이라는 것으로 그 랭스를 표현하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벡터 표현은 벡터 폼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레이 폼은 벡터 폼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그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 뭐 주로 사용하고 여러분들은 주로 벡터 폼을 쓰실 거고요. 뭐 메모리 폼을 어레이 폼을 쓰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리를 표현하는 경우, 메모리를 모사하는 경우 아마 쓰시게 될 것인데 이러한 형태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고 어제 질문 나왔던 그것 중에 주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그 좋은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럼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은 뭐 어떻게 표현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러한 벡터 폼으로 그냥 그 어제도 답했다시피 뭐 y요 뭐 7:0 뭐 매트릭스 1 그다음에 y요 7,0 매트릭스 2 그다음에 y요 7:0 매트릭스 3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8비트로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 3개를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하시면은 여기에다가 뭐 언더바 1, 언더바 1, 언더바 1 또는 1 언더바 2, 2 언더바 2, 3 언더바 2 하면 우리가 차원을 확장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 형태로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어레이 형태로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1차원 3차원 배열도 펼쳐놓으면 1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형태의 벡터 폼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벨로그 코딩, 제가 봤던 코드들 중에서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다가 어레이를 그 매트랩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어레이를 막 배열을 추가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코딩 자체는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달러 표시가 있으면 시스템 태스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 모니터, 스타트, 피니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레이브 악센트가 나오면 컴파일러한테 그 컴파일을 하기 전에 요거를 처리해줘 라고 알려주는 선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define이랑 include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모듈 이제 인스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벨록 HD의 모듈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어제 했었던 내용이 뭐 그 변수를 신호를 선언하는 부분과 로우 레벨 인스탄시에이션 하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데이터 플로우 그 관련된 그 구문과 비헤비어럴 관련된 레벨에 대한 모델링을 우리가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했던 것 내용에서 우리가 모듈 선언하는 부분, 엔드 모듈 선언하는 부분은 그 모듈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커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모듈과 포트 부분, 그 다음에 게이트 레벨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두 가지 코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파트를 커버를 하면 우리는 벨로그 HDL 모듈을 선언하는 전체적인 방법을 다 습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듈은 어떻게 선언하느냐? 일단 포트라는 것은 모듈과 모듈 사이에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통로인 것이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렸고 우리가 사용하는 포트는 인풋, 아웃풋, 인아웃 포트 이렇게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스티뮬러스 블락이라는 탑 블락이 있고 스티뮬러스 블락에서 디자인 블락을 이렇게 인스탄시에이션 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 흐름과 이러한 데이터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흐름 중에서 이렇게 받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 소스에 의해서 continuously driving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와이어형으로 선언을 한다. 그리고 소스에 해당되는 놈은 그 소스가 가지고 있는 또 신호적 성질에 의해서 레그 또는 와이어로 선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규칙 때문에 우리는 모듈을 선언할 때 인풋에 대한 데이터형 타입을 와이어형으로 써야 된다는 규칙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블락을 그 모듈의 아웃풋에 연결되는 신호의 스티뮬러스 블록 내에 존재하는 신호죠. 그러한 스티뮬러스 블락 내에 존재하는 신호 중에서 아웃풋이랑 연결되는 신호는 또 와이어형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규칙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소스에 대해서는 그 소스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레그 또는 와이어로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아웃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둘 다 와이어형으로 선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퀴즈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그 시험 문제, 여러분들 아이덱 이번 강의 다 들으시면은 퀴즈가 나가게 되는데 해당되는 그러한 퀴즈가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퀴즈를 내는 부분은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스탄시에이션을 할 때, 모듈을 인스탄시에이션 할 때, 인스탄시에이션을 포트를 연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ordered list 방법이랑 connected by name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rdered by list라고 하는 것은 모듈의 선언부에서 some, carry out, A, B, carry in 순서대로 그 모듈에서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커넥션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순서를 여기에 맞도록 연결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리가 sum의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carry out에 대한 자리, A, B, carry in에 대한 자리라고 가정을 하고 연결을 하는 방법이 connecting port by ordered lis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우리가 100개 이상, 한 150개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일일이 연결한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핀 하나만 잘못 연결하면 일단 동작을 하는데 우리가 버그 찾는데 엄청나게 어렵고, 만약에 버그를 못 찾았다라고 하면 실제 칩까지 제작이 되는데 칩이 완성된 칩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칩 자체는 완전 불량된 칩으로 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Connecting by Name이라는 그러한 그 방법이 추가적으로 도입됐고, 그러한 방법은 점을 쓰고 포트 리스트를 쓰고 가로 열고 시그널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rryout에는 캐피탈 carryout이라는 신호를 연결하겠다. sum 포트에는 캐피탈 sum을 연결하겠다. 등등에 대한 방법으로 연결하는 게 Connecting by Name이었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것은 순서도 맞추고 이러한 그 이름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 모듈을 인스탄시에이션 하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앞에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컨셉추얼한 내용이랑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레벨의 모델링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배웠던 내용인 것이고,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게이트 레벨 모델링, 그리고 오늘 배울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 그 다음에 비헤비어럴 레벨 모델링에 대해서 어제 배웠던 게이트 레벨 모델링에서 중요한 내용은, 게이트 레벨 모델링은 직관적이고 실제 그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는 게이트들이랑 원투원 매핑이 된다라는 것과 우리가 표현해 놓았던 이런 다양한 앱스트랙션 레벨 중에서 그중에서 이 게이트에 해당되는 레벨에 대한 모델링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이트 레벨 모델링을 할 때 우리는 게이트라는 놈은 AND 게이트, OR 게이트 등등은 프리미티브로서 베릴로그 HDL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모듈을 디파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스탄시에이션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듈 인스탄스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어제 랩에 실습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풀헤더에 대한 그런 예제 코드도 이렇게 다 주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듈의 인스탄시에이션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포트 커넥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다라고 하면은 게이트 레벨 모델링은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이트 레벨 경우 딜레이를 모듈 이름이랑 인스탄스 이름에 이렇게 기술을 하면 rise for turnoff에 대해서 딜레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min, typical, max에 대해서도 딜레이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어제 했던 내용을 뭐 빠르게 리뷰를 했고요. 이제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게 왜 필요하느냐. 데이터 레벨 모델링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매우 쉽죠. 그래서 엔드 게이트가 있으면 엔드 게이트라고 쓰면 되고, 오어 게이트가 있으면 오어 게이트라고 쓰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무엇으로가 문제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게이트가 칩 만드는데 게이트가 한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면은 우리가 게이트 레벨 모델링으로 코딩하면 되죠. 그 어떠한 게이트가 있고 어떠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하셨던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으로 게이트 레벨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엇으로에 의해서 18개월 또는 24개월마다 이때 내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또는 게이트의 개수가 2배씩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트렌드가 뭐 수십 년, 30년 이상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칩 하나에 내재될 수 있는 그 패브리케이션 될 수 있는 트랜지스터 또는 게이트의 개수가 뭐 수십만 개 또는 수십억 개까지 이제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게이트를 수십억 개, 수백만 개를 코딩해서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거의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게이트 레벨 모델링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각각의 우리가 어떻게 게이트로 구성이 되는지는 클리어하게 기술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더 상위, 게이트 레벨보다 더 상위에 대한 개념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니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레벨이 있고 그 위에 대한 상위에 대한 개념으로 앱스트랙션 개념으로 더 상위 개념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벨로그 HDL 코딩을 보시면 아실 텐데 동일한 하드웨어를 모사하는데 게이트 레벨 모델링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줄이 여러 줄로 멀티플한 줄로 표현이 되는데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을 하시면은 한 줄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앱스트랙트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 반도체 칩으로 그 제작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게이트 레벨로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내려온 셀들 또는 게이트들이 반도체 칩에 배치가 되고 배선이 되어야지 반도체 칩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는 이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게이트 단위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변환 과정을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네, 로지컬 신테시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게이트 레벨 모델링이 있고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이 있는데 무어스 법칙에 의해서 더 이상 게이트 레벨 모델링은 못 써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 상위에 대한 앱스트랙션 개념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 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게이트 레벨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동작을 우리가 로지컬 신테시스라고 하고, 이러한 역할은 EDA 툴, 일렉트로닉 디자인 에이드, 디자인 오토메이션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거에 대한 그 재료, 입력에 해당되는 놈을 HDL이라는 걸 주면 우리가 게이트가 나오고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걸 신테시스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레벨 모델링을 제외하고 이번 시간에 배울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과 다음 시간에 배울 비헤비어럴 레벨 모델링을 섞어서 우리가 표현해서 두 가지를 믹스해서 베릴로그 HDL 코딩을 하는 것을 흔히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이라고 해서 RTL 레벨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채용 공고, 뭐 4학년도 있을 텐데 채용 공고 보시면 하드웨어 디자인을 뽑는다 또는 디지털 디자인, 디지털 회로 설계자를 뽑는다 그렇게 하고 뭐 가로 열고 베일로그 HDL 뭐 사용자 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러한 그 인원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바라는 바는 이러한 RTL 디자인, 즉 게이트 레벨 모델링에 대한 디자인이 아니라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이나 비헤비어럴 레벨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베릴로그 HDL을 사용하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반도체 회사들, 즉 그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 등등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하드웨어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뭐 FPGA 칩을 만드는 회사들에서 이러한 그 인력들을 항상 채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베릴로그 HDL을 한번 잘 배워보시고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베릴로그 HDL을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커리어 패스를 설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커리어 패스를 지향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내용이 좀 길었는데 결국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은 결국 게이트 레벨보다 더 상위에 대한 개념으로 베릴로그 하드웨어를 모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 말이 거창한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에서 배워야 될 용법은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 용법은 바로 이거예요. 어사인 구문을 배우면 됩니다. 어사인 구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어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사인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핸디드 사이드에 대한 뭔가 신호를 표현하고 equal 라이트 핸디드 사이드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핸디드 사이드에 무언가가 오고 라이트 핸디드 사이드에 뭔가가 오고 여기에다가 equa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구문이 의미하는 건 뭐냐? 라이트 핸디드 사이드에는 실제적으로 뭔가 익스프레션이 옵니다. 그래서 표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술 표현이든 뭐 논리 표현이든 아무튼 산술 표현식이 오고 이 표현식에 대한 결과를 라이트 핸디드 사이드에 데이터 흐름으로써 우리가 넣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핸디드 사이드에 뭔가 더하기 빼기 또는 뭐 AND, OR 등등을 하여서 라이트 핸디드 사이드에서 연산을 하고 그 연산 결과를 레프트 핸디드 사이드에 넣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흔히 뭐 레프트 핸디드 사이드에 이러한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라이트 핸디드 사이드에 계산된 것이 연속적으로 레프트 핸디드 사이드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레프트 핸디드 사이드에 continuously assign 되기 때문에 우리는 assign 구문을 쓰는 경우 레프트 핸디드 사이드에 존재하는 신호들에 대해서 모두 다 와이어형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왜 와이어형으로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라이트 핸디드 사이드에 계산되는 것이 continuously driving 되어서 레프트 핸디드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assign 구문을 쓰는 경우 레프트 핸디드 사이드에 존재하는 신호들에 대해서는 모두 와이어형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인풋 이렇게 모듈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 받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 와이어형으로 선언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continuously driving 되기 때문에 라이프 핸디드 사이드에 존재하는 신호는 다 와이어형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핸디드 사이드에서는 익스프레션이 오게 되는데 표현식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신호를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어떠한 조작을 하는지 즉 더하기를 하는지 뭐 빼기를 하는지 어떠한 연산을 하는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식이 오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때 표현식은 결국 오퍼랜드, P연산자와 오퍼레이터, 연산자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오퍼랜드, P연산자에 대한 신호는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레그 또는 와이어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여기 소스에 해당되는 놈은 결국 이 소스가 또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레그 또는 와이어로 선택해 준 것과 동일하게 라이트 핸디드 사이드에 존재하는 신호는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레그 또는 와이어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에 대한 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assign이라고 쓰고 left handed side equal right handed side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ssign 구문은 강조할 게 continuously assignment 그래서 always active다. 그래서 continuously driving 된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continuously driving 되는 하드웨어를 모사할 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assign 구문도 딜레이를 넣을 수 이거는 추후에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assign out, left-handed side에 out이라고 있고 equal
I1 and I2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표현은 I1과 I2를 AND를 하여서 이 연산된 결과를 out에 넣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신호의 데이터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 이 어사인 구문이 모사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AND 게이트예요. I1, I2, 그다음에 out. 그래서 이러한 AND 게이트를 모사할 때 AND 게이트라는 하드웨어가 있는 것이고 이놈을 우리가 어제는 게이트 레벨로 모델링을 게이트 단위에서 뷰에서 봐서 모델링을 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데이터 플로우 레벨로 모사를 하면은 이렇게 모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왼쪽에 있는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존재하는 신호는 이 오른쪽에 대한 연산 결과가 continuously driving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와이어형으로 선언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한 비트에 대해서 어사인을 할 수도 있고요. 16비트에 대한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exclusive or equal 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고 어제 거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16비트에 대해서 게이트 레벨로 exclusive or 게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총 16개에 대해서 exclusive or를 인스탄시에이션 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예제에서는 16개에 대한 벡터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데이터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 레벨 모델링 대비 훨씬 더 간결한 형태로 그 회로를 모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회로를 이러한 구문을 이러한 문장을 통해서 모사하려고 했던 거는 결국 exclusive or로 되어 있는 16비트의 뭔가 exclusive or인 거죠. 16개. 그리고 게이트 레벨에서는 실제 이러한 것들 exclusive or들을 각각 인스탄시에이션 하여서 모사를 하였지만 우리는 데이터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무어스 법칙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니까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모델링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dder도 이렇게 모사를 하시면 됩니다. A 4비트, B 4비트, 그 캐리인 1비트 덧셈을 하고 이렇게 중가로 이렇게 그 소가로인가요? 네, 있는 것이 저기 concatenation에 대한 concatenation이라는 그 표현 그 오퍼레이터인데 이 표현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 sum이라는 빗 4비트랑 carryout이라는 1비트를 합치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MSB가 되고 여기가 LSB가 되고 그래서 총 5비트로 합쳐서 보겠다라는 그 연산자가 concatenation이라는 거고 이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제 저희가 그 풀에더 4비트짜리 풀에더 그 하드웨어 구현할 때 풀에더 구현하려고 1비트짜리 풀에더 만들고 뭐 하프에더 2개 만들고 뭐 5 만들어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게이트 레벨로 모델링 하였는데요. 실제 우리가 뭐 적게는 뭐 한 30줄 정도에 대한 분량으로 코딩을 하였는데 데이터 플로우 레벨로 하면은 이렇게 한 줄로 그 애더를 모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결하게 모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사인 구문이고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이다. 그래서 게이트 레벨에서 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그 강의를 코드들을 벨록 HDL 코드들을 보시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게이트 레벨 모델링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벨록 HDL을 바로 배워야 돼가지고 이렇게 어사인 구문부터 이렇게 막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 HDL 자체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이해를 안 하고 소프트웨어처럼 이해를 하시는 그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코드만 놓고 보시면 그냥 더하기를 하는 그러한 수식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 C에서 뭐 C는 A 더하기 B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 많은 베릴록 HDL을 잘못 배운 학생들이 그냥 소프트웨어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게이트 레벨부터 정말 제가 밑에서부터 하나씩 설명드렸으니까 이러한 코드를 보셔도 이러한 거는 실제 그 뭐 리플 캐리 애더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는 하나의 풀 애더가 있고 풀 애더 안에는 2개의 하프 애더와 오어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놈으로 구성이 되는 뭔가 하드웨어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리고 이러한 코딩을 하시면은 그 EDA 툴에 의해서 신테시스 과정에 의해서 게이트들로 다 변환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어사인 구문은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원래 와이어라고
out은 left handed side에 존재하니까 out을 wire라고 선언을 하였고 assign out equal in one and in two 세미콜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인데 실제 wire 이렇게 변수 신호를 선언하면서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not recommended 가능은 하지만 우리는 하드웨어를 기술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러한 스타일로 기술을 하는 것이 그 다른 그 사람들이랑 협업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드웨어 설계하는 하드웨어를 모사하는 HDL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창적인 거를 바라진 않습니다. 독창적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게이트로 잘 변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변환이 될 수 있도록 규칙에 맞게 리던던트 하지만 반복적이지라도 그렇게 코딩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사인 구문도 그 게이트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딜레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사인에서는 그 입력과 출력 사이에 원래 assign out in one and in two라고 하면 이게 in one과 in two를 and를 하여서 out에 할당을 하는 그러한 assign 구문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샵 10 이렇게 하면은 샵이라는 거는 벨로그 HDL에서 딜레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10이라는 그 지연 시간 이후에 그 출력이 out에 할당이 되는 것으로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 1, in 2가 이렇게 00이었다가 11로 올라가면 이게 end니까 out이 1로 올라가야 될 텐데 실제 10이라는 지연 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30이라는 유닛 타임 때 out이 1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변환을 한다라는 것도 뭐 간단하지만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assign이라고 하고 left handed side equal right handed side 세미콜론 하면 된다. 그리고 left handed side는 우리가 wire로 선언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right handed side에는 일반적으로 operate expression이 온다. 그래서 표현식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expression은 표현식이라는 것은 결국 P 연산자 operand와 오퍼레이터로 존재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결국 베일로그 HDL에서 지원하는 오퍼레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오퍼랜드는 P연산자는 신호니까 이거는 신호적 특성에 따라서 와이어 또는 렉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거는 오퍼레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베일로그 HDL에서 어떠한 오퍼레이터를 지원을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퍼레이터가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퍼랜드는 베릴로그 HDL에서 뭐 anytype이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디자인 하드웨어로 매핑되는 그러한 그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레그 또는 와이어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assign 레프트 핸디드 사이드, 라이트 핸디드 사이드 했을 때 여기는 와이어, 여기는 레그 또는 와이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모듈이 있고 이렇게 데이터 흐름이 이렇게 생기면은 받는 입장은 항상 와이어로 그리고 주는 입장은 그놈의 성질에 맞게 결정을 한다라는 그러한 규칙으로 생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규칙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사인 구문을 쓸 때 레프트 핸디드 사이드에 존재하는 신호는 다 와이어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규칙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표현식입니다. 표현식에서 존재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뭐가 있느냐? 크게 뭐 다양한 종류의 오퍼레이터가 존재하는데 그 타입을 먼저 보시면 산술,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아리스메틱, 산술 연산,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and, or, 그래서 and와 or와 같은 뭐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크냐, 뭐 작냐, 이런 거, 그다음에 equality, 같으냐, 같지 않으냐 등등, 그 다음에 bitwise, 비트 단위, 뭐 블라블라 wise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 단위의 연산을 하는 거. 그 다음에 reduction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 비트를 한 비트로 줄여주는 그런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시프트 연산은 이러한 비트가 뭐 4비트가 있으면 비트의 위치를 옮겨주는 그런 연산자. 컨캐티네이션 앞서 말했다시피 A와 B라는 신호가 있으면 A와 B라는 신호를 묶어주는 연산자.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동일한 신호를 여러 번 복제해서 묶어주는 연산자. 컨디셔널이라는 것은 뭔가 비교를 하고 비교가 조건이
true이면은 true statement를, 그리고 false이면 false statement를 수행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ight-handed side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오퍼레이터가 크게 카테고리로 다음과 같이 한 10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 각각에 대한 카테고리별 존재하는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살펴볼 건데,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앞서 요거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산술 연산자는 앞서서 다 이야기했는데, 산술 연산자는 곱하기 나누기, 뭐 더하기 빼기, 뭐 모듈러 연산이라는 것은 나누기를 하고 나누기에 대한 나머지를 그 리턴 결과로 돌려주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로지컬 연산은 로지컬 니게이션, 그래서 true면 false로, false면 true로 바꾸는 니게이션과 로지컬 and false, 그래서 true와 false를 기준으로 해서 연산을 하는 것. relational은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를 비교하는 연산자. equality는 여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equality고요. 이 case equality, case inequality는 동케어랑 하이즈를 포함한 그 비교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 단위의 negation, and, or, exclusive no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여기에서 나중에도 강조하겠지만 로지컬 오퍼레이터랑 비트와이즈에 대한 and랑 or에 대한 동작과 심볼이 매우 유사하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덕션, 또 동일한 그 and, and 뭐 등등에 대한 논리 연산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시프트는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으로 각각의 비트의 위치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 컨캐티네이션이랑 리플리케이션은 신호를 묶어주는 것. 컨디션이라는 것은 조건에 맞게 true랑 false를 수행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고, 우리가 살펴볼 그 연산들은 다음과 같은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앞에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웜업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데이터 플로우 레벨에서 존재하는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산술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네, 산술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파워, 모듈러스에 대한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는 두 개의 그 피연산자를 가지고 연산된 결과를 레프트 핸디드 사이드로 넘겨주는 그러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통상적인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뭐 파워, 모듈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A가 뭐 예를 들어서 4비트 0011이었다. 그리고 B가 4비트 0100이었다 라고 하면 A 곱하기 B를 하는 경우 A는 얘가 3이고 실제 데시멀로 얘는 4가 되니까 우리는 그 연산된 결과로 4비트 1100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D 나누기 1을 하는 경우 D가 6이고 E가 4고 만약에 인티저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연산된 결과도 인티저로 나오니까 6 나누기 4를 하면 1이 나온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더하기를 하는 경우 3 더하기 4를 하면 4비트 0111 7이 나오고 B 빼기 1을 하는 경우 4비트 0001에 해당되는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두 개에 대한 그 비트 랭스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산된 결과 또한 동일한 비트 랭스로 연산된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로지컬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로지컬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논리 연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알제브라에서 이야기했었던 true와 false 그리고 don't care 등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 연산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에 해당되는 and와 논리 연산에 해당되는 or와 논리 연산에 대한 not 오퍼레이터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산된 예제를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그 0이 아닌 모든 값은 이게 그 1로 로지컬리 1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가 만약에 3이고 B가 0이다 라고 하면은 A는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이놈은 우리가 로지컬 1이라고 생각하고요. b는 0이기 때문에 이는 로지컬 0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이라는 건 true를 의미하고 얘는 false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a와 b를 and를 하면 연산된 결과는 true랑 false랑 and를 했으니까 연산된 결과는 로지컬 0, 즉 false에 해당되는 한 비트 0짜리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and를 하면 하나가 true이니까 로지컬 1, 즉 1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a를 not을 하면, 반전을 하면 a가 logically 1, true였으니까 false가 될 것이고 b를 반전을 하면 logically 1, 즉 true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지컬 오퍼레이터에서 주의할 거는 0이 아닌 그 값은 동케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값은 우리가 true로 본다. 0이 아닌 그 value는 우리가 true로 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A에 동케어가 있는 경우 A가 2비트 0x고 B가 2비트 10인 경우에 A가 만약에 이 LSB가 0이면은 00 and 10이 되어서 이놈이 false가 되고 이놈이 D가 true가 되니까 이 연산에 대한 결과는 false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LSB가 1이면 01 and 1, 0이 되니까 얘가 true가 되고 얘가 true가 되니까 연산 결과가 true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A와 B를 로지컬리 AND 하였을 때 연산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 결과를 동케어로 내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쓸 때 심볼로 우리가 연산자로 심볼로 AND는 AND를 2개를, OR는 OR을 2개를, NOT은 이렇게 느낌표로 표현한다 라는 것이고 로지컬 오퍼레이터의 P연산자의 개수는 2개, 그리고 연산된 결과는 항상 한 비트짜리 false, true, 동케어로 나온다. 한 비트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relational operator가 돼서 greater than, 크냐, 작으냐, 아니면 크거나 같으냐, 아니면 작거나 같으냐를 비교하는 그러한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그러한 부등호, 그러한 심볼이 되는 것이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A가 4고 B가 3이고 X가 1010, Y가 1101, G가 1XXX인 경우 A가 B보다 크냐 하면 A가 4고 B가 3이니까 4가 3보다 작거나 같으냐에 대한 그 로지컬한 그 결과는 false이기 때문에 로지컬 0, 즉 한 비트짜리 0이 출력으로 나가는 것이고 A가 B보다 크냐 이건 true니까 로지컬리 1, 그리고 Y가 1101이고 X가 1010이니까 크거나 같으냐는 true니까 logically 1, 그리고 1101이고 G가 1XXX인 경우 이 XXX에 따라서 연산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비트짜리 X가 동케어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고 이거는 거의 C에서 사용했던 용법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quality 오퍼레이터는 logically equality 또는 logically inequality, 그 다음에 case equality, 그 다음에 case inequality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logical equality랑 logical inequality는 여러분들이 C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같으냐, 같지 않느냐를 비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case equality랑 case inequality는 X와 동케어와 하이 G까지를 포함해서 이것마저도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그러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더 직관적으로 와 닿으실 텐데 A가 4고 B가 3, 그 다음에 X가 1010, Y가 1101, 그 다음에 G가 1XXG, M이 1XXG, N이 1XXX라고 생각하면 A와 B가 같으냐? 이거는 logically equality죠. A가 4고 B가 3이냐? 이거는 같지 않으니까 false. 그 다음에 X가 1010이고 Y가 1101인데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true니까 logical 1. X가 1010이고 G가 1XXG인데 여기 G에서 XX 하이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동케어가 출력으로 나가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죠. 케이스 이퀄리티랑 케이스 이니퀄리티. 그래서 로지컬 이퀄리티랑 로지컬 이니퀄리티 뒤에 이렇게 이퀄을 하나 더
붙어 있는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게 비트 단위로 x와 g까지도 같은 g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가 1xx g이고 m이 1xx g니까 완벽하게 xx g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logically true. 그리고 1xx g가 있고 n이 1xxx니까 맨 마지막 lsb가 g랑 x로 다르죠. logically false. n과 n이 다르냐는 true니까 true.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logically equality 또는 logical inequality에 대한 출력은 1비트 1 또는 1비트 0 또는 1비트 동기화인데 case equality랑 case inequality에 대한 출력은 1비트 1 또는 1비트라는 것도 우리가 그 각각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이해하시면은 x와 g를 case equality랑 case inequality에서는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연산 결과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벨록 HDL 코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오퍼레이터 중에 하나가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라는 것은 비트 단위의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트 단위로 반전을 하거나 AND를 하거나 OR을 하거나 익스클루시브 노어를 하는 그러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만약에 4비트였다. 그래서 1101이었다. 그리고 Y가 4비트였다. 뭐 1001이었다. 라고 하면 이게 앞서서는 우리가 로지컬 AND에서는 로지컬 XX AND Y를 하면 얘가 true이고 얘가 true니까 연산된 결과가 로지컬리 true로 1비트 1이 나갔는데 이 비트와이즈 연산 X and Y를 하면 우리가 1101과 1001을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연산 결과는 1과 2를 AND를 하면 1이 되고 1과 0을 AND를 하면 0이 되고 0과 0을 AND를 하면 0, 1과 1을 AND를 하면 1이 되니까 1001에 해당되는 4비트짜리 출력을 가지는 오퍼레이션이 되겠고 그래서 비트 단위로 니게이션을 하느냐 AND를 하느냐, OR을 하느냐, exclusive OR을 하느냐, exclusive NOR를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 AND, OR, exclusive OR, exclusive NOR, 니게이션에 대한 연산은 아마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11인 경우, AND인 경우 11인 경우에만 1이고 하나라도 0이면은 0이 되고 나머지는 동캐요. OR인 경우 하나 모두 둘 다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 하나라도 1이면 1. 그리고 나머지는 동캐요. 익스클루시브 OR인 경우 이게 서로 다르면 입력이 0, 1 또는 0, 1인 경우에만 1이고 나머지는 0이고 하나라도 동캐어가 있으면 동캐요. 익스클루시브 NOR는 익스클루시브 OR의 반대죠. 두 개가 같으면 1, 다르면 0, 그리고 나머지는 익스클루시브 OR. 니게이션은 0이면 1, 1이면 0, X면 X 이렇게 나가는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산을 비트 단위로 다 하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X가 이렇게 되고 Y가 이렇게 되고 G가 이렇게 된다 라고 가정하면 X의 니게이션을 하면 1010을 니게이션 하면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0은 1로 돼서 4비트 0101이 되고요. X가 1010이고 Y가 1101이니까 비트 단위 AND를 하면 1, 0, 0, 0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1010이랑 1101을 OR을 하면 1, 1, 1, 1이 될 것이고요. 1010과 1101을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면 0, 1, 1, 1이 될 것이에요. 익스클루시브 NOR를 하면 1000이 되고 X와 G를 AND를 하면 1010과 10, X1을 AND를 하면 1과 2를 AND하면 1, 0과 0을 AND하면 0, 1과 X를 AND하면 X, 0과 2를 AND하면 0이니까 1, 0, X, 0이 된다. 그리고 이게 X, Y, G가 각각 4비트니까 출력으로 4비트를 내보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지컬 오퍼레이터 대비 로지컬 AND는 AND가 2개였고 로지컬 OR는 OR가 2개였고 니게이션 또는 not은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이러한 심볼이 하나만 기술이 되는 것이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는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지컬 오퍼레이터의 차이는 로지컬 오퍼레이터는 출력으로 한 비트를 내보낸다. 그리고 비트와이즈는 해당되는 비트 수만큼의 출력을 n 비트로 내보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는 앞서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두 개의 p 연산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XY, XOR, X exclusive OR, X exclusive NOR 이렇게 니게이션을 제외한 모든 오퍼레이터들이 두 개의 p 연산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리덕션 오퍼레이터에서는 그 비트와이즈로 연산을 하되 p 연산자가 하나인 경우를 우리가 리덕션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의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 연산자 하나에 대해서 AND 또는 NAND, OR, NOR, exclusive OR, exclusive NOR를 수행하는 오퍼레이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 x가 만약에 4비트짜리 1010이었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의 p 연산자를 가지는 그 리덕션 오퍼레이터로 AND를 하면 AND를 하면 우리가 x가 x3, x2, x1, x0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x에 대해서 p 연산자 하나에 대해서 비트와이즈에 대해서 AND를 한다라는 것은 x3, AND, x2, AND, x1, AND, x0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비트별로 AND를 하거나 OR을 하거나 exclusive OR를 하는 게 바로 리덕션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리덕션 오퍼레이터로 AND를 하면 1010이니까 10, 10을 각각 AND를 하는 것이고 이 연산에 대한 결과는 한 비트짜리 0 그리고 비트와이즈 OR을 리덕션 오퍼레이터로 쓰면 10, 10을 OR을 하는 거니까 한 비트짜리 1 exclusive OR를 하면 10, 10에 대해서 exclusive OR를 하면 이게 그 1의 개수가 2개니까 0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덕션 오퍼레이터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의 그 피연산자가 하나인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익스클루시브 오어나 익스클루시브 노어가 해당되는 신호가 그 페리티가 이븐 페리티인지 오드 페리티인지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오퍼레이터가 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시프트 오퍼레이터. 시프트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비트 x가 만약에 x3, x2, x1, x0 4비트로 표현되는 것을 만약에 오른쪽으로 한 비트 옮겼다라고 하면은 이 x3가 2의 자리로, x2가 1의 자리로, x1이 0의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칸이 생기는데 이 빈칸을 0으로 채우는 것이 로지컬 시프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빈칸, 이렇게 베이컨트 룸, 그러니까 빈칸이 생기는데 빈칸을 산술적 의미를 맞추면서 그 시프팅을 하는 것을 아리스매틱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로지컬 시프트 먼저 설명드리면 로지컬리 라이트 시프트는 이렇게 꺽쇠 2개로 로지컬리 레프트 시프트는 꺽쇠 이렇게 2개로 왼쪽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건 먼저 로지컬 시프트. 로지컬 시프트는 그 빈칸, 그 시프트 어마운트만큼 시프트를 하고 빈칸을 0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100이 있는데 얘를 1만큼 옮기세요. 1만큼 옮기세요 라고 표현을 하면 이놈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니까 빈칸을 로지컬 시프트니까 0으로 채운다 라고 했죠. 그래서 1100이 y는 한 칸 옮겼으니까 오른쪽으로 0110이 되고 이놈을 만약에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 여기가 0으로 1로 되고 빈칸이 생기는데 빈칸을 0으로 채웠으니까 이놈은 1000이 됩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2칸 옮기면 1100에서 2칸 옮기면 이놈이 여기로 가고 이놈이 여기로 가니까 00이 되고 빈칸이 2칸 생기는데 로지컬 시프트니까 00으로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로지컬 라이트 시프트, 로지컬 레프트 시프트는 원하는 수만큼 레프트 또는 라이트로 이동을 하고 빈칸을 0으로 채우는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아리스매틱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데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시프트 오퍼레이터가 실제 그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위치를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놈을 산술적으로 해석하면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4라는 10진수에 대한 4라는 값을 바이너리 넘버 4비트로 표현하면은 0, 1, 0, 0이 됩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 왼쪽으로 Shift Left라면 4비트 1000이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할게요. 그 다음에 이놈을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 4비트 뭐가 되죠? 001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놈을 왼쪽으로 옮긴 것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 것을 10진수로 다시 해석해보면 이놈은 8이 되고요. 이놈은 2가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 X, 특정 신호가 있는데 신호를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 우리는 곱하기 2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놈을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 이놈은 나누기 2에 대한 의미를 가진다. 산술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곱하기 2, 나누기 2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하고 있고 이 각각에 대한 자리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으로 옮기면 곱하기 2, 오른쪽으로 옮기면 나누기 2가 되는 것이고 왼쪽으로 2칸 옮기면 곱하기 2의 2승, 오른쪽으로 2칸 옮기면 나누기 2의 2승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unsigned number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 왼쪽으로 옮기는 것과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음수로 signed to complement에 해당되는 signed number를 표현할 때 이러한 왼쪽으로 옮기는 것과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곱하기 2와 나누기 2에 대한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우리가 투스 컴플리먼트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4라는 게 0100이니까 투스 컴플리먼트로 표현하면 1011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1100이 되네요. 4비트 110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그렇죠? 이놈을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 4비트 1000이 되고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 4비트 로지컬리 옮기면 0100이 돼요. 그래서 이때 문제는 뭐냐? 왼쪽으로 한 칸 옮겼더니 1000이 되어서 이놈을 10진수로 해석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이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겼더니 로지컬리 한 칸 옮겼더니 0100이 돼서 이놈을 해석해보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문제는 뭐냐? 투스 컴플리먼트로 표현했을 때 왼쪽으로 옮기는 거는 그대로 곱하기 2에 대한 의미가 유지가 되는데 오른쪽으로 한 칸 그대로 로지컬리 옮기게 되면 이게 나누기 2에 대한 의미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술적 그 밸류의 값을 유지하면서 시프팅을 하자라는 니즈가 생긴 거고 그러한 니즈를 반영한 오퍼레이터가 바로 아리스메틱 라이트 시프트와 아리스메틱 레프트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실제 통상적으로 아리스메틱 레프트 시프트는 많이 쓰지 않고 아리스메틱 레프트 시프트는 기본적으로 로지컬 레프트 시프트랑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즉 시프팅을 하고 레프트 시프트를 하고 빈칸을 0으로 채운다라는 의미에서 이 아리스메틱 레프트 시프트와 로지컬 레프트 시프트는 완벽히 동일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다만 중요한 거는 아리스메틱 라이트 시프트를 하는 경우 로지컬 라이트 시프트를 투스 컴플리먼트에서 해버리면은 산술적 의미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이 의미를 유지하면서 시프팅을 하자라는 게 아리스메틱 라이트 시프트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의미를 유지하고 하면서 시프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면은 한 칸 옮기기 때문에 여기가 0이 오고 여기가 1이 오고 여기가 1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이 한 칸 생기죠. 빈칸이 한 칸 생길 때 어떠한 값으로 할당을 하느냐. 이 원래 옮기고자 하는 대상의 MSB를 확장해서 여기에 빈칸에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MSB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이 값을 1110으로 채워서 넣는 게 바로 아리스메틱 라이트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라이트를 하고 빈칸이 생기면은 그 빈칸에 대해서 사인 비트에 해당되는 MSB를 확장을 하여서 채우면은 산술적 의미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면은 4비트로 1110을 투스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해석을 하면
얘를 반전하면 0001이 되고 여기에 1 더하면 0010이 되죠. 그래서 이 반전한 값이 2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실제 마이너스 4를 나누기 2를 한 그 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도 아마 아리스메틱 라이트 시프트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결국 아리스메틱 라이트 시프트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시프트 라이트를 로지컬리 해버리면은 산술적 의미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산술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시프트를 하자는 거고 그렇게 하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심볼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오퍼레이터는 로지컬 시프트, 그 다음에 로지컬 시프트와 아리스메틱 시프트 두 가지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컨캐티네이션 오퍼레이터.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두 개로 콤마로 중괄호 두 개가 콤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호가 있으면 신호를 묶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한 비트 1, B가 2비트 00, C가 2비트 10, D가 3비트 110이면 B와 C를 묶어서 Y로 넣겠다라는 거고 B가 2비트 00이고 C가 2비트 10이니까 Y는 최종적으로 4비트 001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MSB에서 시작해서 LSB로 끝나는 순서대로 묶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B, C, D 3비트 00을 그래서 이렇게 신호들만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콘스탄트 밸류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묶어주시면은 이거 다 묶으면 11비트짜리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파트를 셀렉션해서 B에 대해서 LSB를 C에 대해서 MSB를 가지고 와서 A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얘가 1이니까 3비트짜리 101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캐티네이션 오퍼레이터는 신호를 묶어서 보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거는 리플리케이션 오퍼레이터, 컨캐티네이션 오퍼레이터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컨캐티네이션을 하긴 하는데 단일 신호를 통해서 단일 신호를 복제해서 컨캐티네이션 하겠다라는 오퍼레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몇 번 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숫자를 여기에 기술을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가 B, C, D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Y에다가 A를 복제해서 4번 복제해서 Y에다 할당하자라는 거고 이러한 표현은 실제 A를 4번 컨캐티네이션 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A가 1이니까 이거는 Y는 4비트 1111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두 번째 예제도 보시면은 Y가 4A, 2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A는 1비트 1이니까 A, 그다음에 B는 두 번이니까 B 이렇게 표현한 것과 동일할 거고 얘가 1이고 B가 0000이니까 총 8비트짜리 이러한 신호를 Y에 할당하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하는 게 리플리케이션 오퍼레이터.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오퍼레이터 설명은 조금 지루하긴 한데 끝으로 살펴볼 오퍼레이터는 컨디셔널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는 3개의 그 인자를 가지고요.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오고 물음표가 오고 이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 true이면 true에 대한 익스프레션이 할당되고 콜론 이놈이 false이면 false에 대한 익스프레션이 할당이 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미콜론이 있는 그러한 형태로 기술을 하는 그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else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C와 같이 C에서 사용하는 if else 구문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제를 보시면 assign, address bus equal drive enable 이 true이냐 해서 true면은 address out이 address bus에 할당이 되고 얘가 false이면 36비트 하이지 그래서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두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호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식도 올 수 있고 아웃에다가 컨트롤이 1비트 1이냐가 오고 얘가 true이면 in 1이 그리고 얘가 false이면 in 0가 할당되는 그러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놈을 또 중첩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A3가 true이면은 true이면은 이놈이 수행되고 얘가 false이면 이놈이 수행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컨트롤을 또 봐서 컨트롤이 true이면 X가, 컨트롤이 false이면 Y가. 그리고 A3가 false일 때 컨트롤이 true이면 M이, 컨트롤이 false이면 N이 선택되어서 아웃에 할당되는 그러한 회로를 모사할 때 이렇게 기술하면 된다. 중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A가 있고 뭐 컨트롤이 있으면 A가 true이고 true이면 X가 아웃에, true이고 false이면 Y가, false이고 true이면 M이, false이고 false이면 N이 아웃에 할당되는 동작을 하는 경우 이렇게 기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 크게 앞서서 살펴봤던 대로 우리는 assign 구문을 지금 데이터 플로우 레벨에 해당되는 assign 구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assign, 그 다음에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 세미콜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right hand side에는 주로 expression이 오게 되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expression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트들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사칙 연산에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도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가 있으면 이 연산이 결국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와 같은 연산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고요. 이게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 만약에 더하기가 연산이 높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연산을 해야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배운 다양한 종류의 오퍼레이터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지금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을 한 건데요. 오퍼레이터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이거는 오타인 것 같고요. 더하기 빼기는 니게이션, not과 니게이션, 그래서 피연산자를 하나로 가지는 놈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모듈러스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시프트, 그 다음에 릴레이셔널, 이퀄리티, 그 다음에 리덕션, 로지컬, 그 다음에 컨디셔널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권장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벨록 HDL 코딩을 하는데 이퀄리티가 높은지 뭐 리덕션이 높은지 아니면 또는 로지컬 오퍼레이터가 높은지 뭐 애드가 높은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즉 A 더하기 B랑 C 더하기 D에 대한 뭐 논리 연산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리어하게 명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괄호라는 표현을 써서 어떠한 오퍼레이터가 다른 오퍼레이터보다 우선하는지를 클리어하게 명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벨로그 HDL을 하는 것이고 HDL, 즉 하드웨어를 모사를 하는 건데 이게 할 때마다 모호한 것들을 이 코드를 읽는 사람들한테 모호성을 제공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 우리는 클리어하게 어떠한 것이 우선하는지를 여러분들은 클리어하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오퍼레이터 우선순위 자체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벨로그 HDL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클리어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다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거 우선순위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코딩 하실 때 헷갈리시면 가로 표현으로 클리어하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assign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름은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배워본 용법은 assign 구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assign 구문을 쓸 때 우리는 left hand side equal right hand side,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표현한다 라고 설명드렸고
right handed side에 있는 것이 left handed side에 continuously driving 되기 때문에 left handed side에 존재하는 신호는 wire형으로 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right handed side에서는 expression, 즉 표현식이 오는데 표현식은 오퍼랜드에 해당되는 P 연산자와 오퍼레이터로 구성이 되고 이때 right handed side에 존재하는 오퍼랜드는 그놈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서 레그 또는 와이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아리스메틱에서부터 컨디셔널 오퍼레이터까지 다양한 종류의 오퍼레이터가 존재하고 우리는 존재하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사인 구문을 잘 쓰는 게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은 이름은 거창하지만 결국 이 어사인 구문을 쓰는 것이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제로서 우리가 포트원 먹스라는 놈이랑 포비풀에더라는 놈을 우리가 베릴로그 HDL 코딩을 써서 데이터 플로우 레벨로 우리가 코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공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하는 상황은 이미 포트원 먹스라는 놈이랑 포비풀에더를 우리가 게이트 레벨 모델링을 할 때 예제로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게이트 레벨의 먹스랑 그리고 게이트 레벨의 풀에더랑 실제 데이터 플로우 레벨의 먹스랑 데이터 플로우 레벨의 풀에더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코드를 보시면은 데이터 플로우 레벨이 더 상위에 대한 앱스트랙션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먹스라는 것은 우리가 게이트 레벨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I0, I1, I2, I3 4개의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S1, S0라는 컨트롤 시그널에 의해서 out이라는 놈을 결정하는 회로를 우리가 MUX라고, 멀티플렉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S가 00이면 I0가 out으로 선택되고 01이면 I1이, 10이면 I2가, 11이면 I3가 선택되어서 out으로 나가는 회로를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우리가 MUX라고 하죠. 그래서 이놈을 게이트 레벨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AND 게이트 4개와 OR 게이트 하나, NOT 게이트 2개로 구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게이트 레벨 모델링에서 살펴보았고요. 게이트 레벨 모델링에서는 그러한 게이트들을 그대로 인스탄시에이션 하여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레벨로 모델링을 할 건데 로직 비트 단위의 로직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듈, AND 모듈이라고 썼고요. 이름을 MUXPORT1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포트는 출력으로 out, 그리고 입력으로 I0, I1, I2, I3, 그리고 S1, S0 컨트롤 시그널로 입력 이렇게 쓰고 있고 세미콜론 이렇게 기술을 하였습니다. 인풋으로 I0부터 I3를 그 다음에 S1부터 S0를 인풋으로 쓰고 있고요. 우리는 모듈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규칙에 의해서 인풋은 무조건 와이어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멀티플렉서에 대한 out이라는 신호는 아웃풋으로 선언이 되는데 이놈을 왜 와이어로 썼는지는 이 밑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멀티플렉서에 대한 데이터적 흐름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레벨로 assign 구문을 썼어요. 그래서 assign 구문이라는 것은 left-handed side, right-handed side, 세미콜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 기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expression, 이러한 연산을 하고 연산된 결과를 out에다가 넣는 회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out이라는 신호가 left-handed side에 존재하니까 와이어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out이라는 신호에 우리는 output에다가 와이어라는 신호를 기술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부분은 이놈을 왜 right-handed side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길래 이 MUX를 표현할 수 있느냐인 거죠.
이 멀티플렉서를 불리한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면 out은 I0, I1, 바, 아니죠. S0, S1, S0, 바, I0 더하기 S1, 바, 네, 다시 할게요. out은 불리한 이퀘이션을 표현하면 S1, S0, 바, I0 더하기 S1 바, S0, I1 더하기 S1 바, S1, S0 바, I2, S1, S0, I3가 됩니다. 불리한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멀티플렉서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논리회로 때 이미 배웠을 거고요. 이제 이 데이터 플로우 레벨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이퀘이션을 그대로 어사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S1, S0 이렇게 표현되는 게 결국 불리한 AND를 의미하니까 이러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AND로 표현하였고요. 이 바에 해당되는 것이 불리한 비트와이즈의 니게이션과 동일하니까 니게이션으로 표현하였고 여기 더하기에 해당되는 게 불리한 OO에 해당되니까 OO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I0가 되기 위해서는 S0랑 S1이 바가 돼야 된다. I1이 되기 위해서는 S1 바 S0. I2가 되기 위해서는 S1, S0 바. I3가 되기 위해서 S1, S0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불리한 그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레벨에서는 우리가 AND 게이트, OR 게이트 등등으로 다 표현을 하고 그것을 게이트를 인스탄시에이션 하는 것으로 그 하드웨어를 모사를 하였는데 이 데이터 플로우 레벨에서는 이 한 줄로 우리가 그 이러한 멀티플렉서를 모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로지컬 그 익스프레션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로 포트1 먹스를 표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S1이라는 게 true냐 false냐를 먼저 물었고요. 그걸 통해서 S1이 true이면은 이놈이, 그 다음에 true이면 이놈이, S1이 false이면은 이 뒤에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컨디셔널을 봤더니 다시 또 컨디셔널 오퍼레이터가 중첩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때 S0가 true이면 I3가, S0가 false이면 I2가, 그리고 여기서는 S0가 true이면 I1, S0가 false이면 I0로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1, S0에 대한 조합을 다 기술하면 out이라는 게 S0가 false이고 S0가 false이면 I0가, 얘가 false이고 true이면 I1이, 얘가 true이고 false이면 I2가, 얘가 true이고 true이면 I3가 out에 할당된다라는 것이고 실제 이러한 트루스 테이블은 그 멀티플렉서의 동작과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이렇게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멀티플렉서를 모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일단 하드웨어는 멀티플렉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는 결국 우리는 이렇게 동작하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드웨어를 모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서서 게이트 레벨로도 모사를 할 수가 있고 게이트 레벨로도 모사를 할 수가 있고 데이터 플로우 레벨로도 모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 배우겠지만 비헤비어럴 레벨로도 모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막 한정적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플로우 레벨로 할 때도 그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를 써서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기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 하드웨어는 무조건 이렇게 모사해야 돼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포트1 먹스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문장은 여기 두 예제에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거는 이 어사인 구문을 어떠한 형태로 썼느냐, 어떠한 오퍼레이터를 썼느냐만 달라지는 것이고 현재 작성한 코드는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끝으로 살펴볼 거는 4bit full adder인데요. 4bit full adder를 그 데이터 플로우 레벨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듈, AND 모듈, 그리고 모듈의 이름은 full add 4.
풀헤더 4의 그 입력과 출력에 대한 포트는 sum, carry out, a, b, carry i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a, b, carry in, a와 b와 carry in은 우리가 인풋으로 쓴다라는 것과 a와 b가 4비트로 표현된다. carry in은 1비트다라는 것과 지금 인풋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이러한 놈들은 다 와이어로 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자동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sum과 carry out에 대해서는 아웃풋으로 기술을 했다라는 것과 sum이 4비트다라는 것은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와이어로 썼는지는 이 밑에 구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 플로우 레벨로 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ssign 구문을 썼고요. 여기 carryout과 sum을 중첩해서 left handed side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right handed side에서는 산술 연산자에 해당하는 덧셈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um이 나오고 LSB에서 sum이 있고 자리 올림으로 carryout을 1비트를 넣어서 중첩을 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arryout과 sum 자체가 left handed side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sum과 carryout을 어떠한 데이터형 타입으로 기술한 거예요? 네, 와이어형 데이터형 타입으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 right handed side에 대한 연산 결과가 left handed side로 directly, continuously driving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어형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풀헤더에 대한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A와 B 4비트를 받고 그 다음에 캐리 인을 받아서 캐리 아웃이 나가고 썸이 4비트로 나가는 회로인 거죠. 그리고 이 회로의 동작은 각각 A와 B와 캐리 인을 더하기를 해서 썸과 캐리 아웃을 내보내는 회로예요. 실제 이 회로의 내부적으로 게이트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거는 데이터 플로우 레벨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데이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기술을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캐리 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합성 EDA 툴에 의해서 이놈이 뭐 풀헤더로 구성이 되고 하프헤더로 구성이 되고 하프헤더는 엔드 게이트와 익스클루시브 오어로 구성이 돼서 4비트짜리 뭐 리플 캐리 헤더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레벨에서 고민할 거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고민을 할 것인 거지 그 밑에 게이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변환이 되고 하는 것은 EDA 툴, 즉 컴퓨터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은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클리어하게 모호함 없이 기술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데이터 플로우 레벨에서 베릴로그 HDL을 모사하는 목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게이트 레벨에서 4비트 풀헤더 그 모사했던 거 다시 한번 코드 들여다보시면 약간 배신감이 드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끝났는데 게이트 레벨 모델링에서는 멀티플 여러 줄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됐었잖아요. 그렇게 리던던트하게 표현을 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RTL 레벨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코딩을 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에 대한 내용까지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그 1시부터 쉬었다가 점심 식사하시고 비헤비어럴 레벨 모델링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유스풀한 그 테크닉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실습은 저희가 이 강의 시간 동안에 실습을 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고 실습은 이런 거를 해보시라라고 제가 그 튜토리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러한 실습은 자체적으로 해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정으로 강의는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일단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이 그룹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점심시간 동안에 식사 빠르게 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